어린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교무실에 울려 퍼졌다. 선생님, 너무 아파요. 누나가 그랬어요. 그 순간 그의 등줄기로 섬뜩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박정훈 씨는 석 달째 병원에서 혼수 상태였고 집에는 누나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이 숨겨져 있었으니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한 선생님의 끈질긴 추적 끝에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1막 첫 번째 퍼즐 조각, 그리고 스산한 그림자. 1999년 봄, 서울 외곽의 한 초등학교. 갓 교사 생활을 시작한 26살의 최민혁 선생님은 2학년 담임을 맡아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날따라 교실 창밖으로 굵은 빗방울이 하염없이 떨어졌습니다. 오전 8시 30분, 민혁은 아이들의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7명의 천진난만한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박하준이었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보다 몸집이 작았고 5월의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 소매 티셔츠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교사 직감이 남달랐습니다. 하준이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불편해 보인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아픈 듯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교시가 지나도록 하준이는 계속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민혁은 몇 번 말을 걸어봤지만 아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간식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복도로 뛰어나가 천진난만하게 놀았습니다. 민혁은 교실을 정리하다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는 하준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갑자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준아, 괜찮니? 민혁이 다가가자 하준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파요. 하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도 돼요? 물론이지. 같이 갈까? 하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려다가 다시 움찔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준아, 어디 아픈 거니? 그때였습니다. 하준이가 가방을 들어 올리려다 긴 소매 티셔츠가 살짝 올라갔고 민혁은 아이의 옆구리에서 시커먼 멍 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니? 어디서 다쳤어? 하준이는 재빨리 옷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속삭였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선생님. 민혁은 무릎을 꿇고 하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누가 그랬니? 누가 하준이를 아프게 했어? 하준이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교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교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누나가 그랬어요. 민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동학대. 이 단어가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대학에서 배웠던 아동보호 매뉴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준아, 잠깐만 기다려. 선생님이 도와줄게.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교실 문을 잠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복도에서 놀고 있었고 이 순간만큼은 하준이와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핸드폰 삐삐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아동학대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민혁은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준이의 상태, 멍든 흔적, 그리고 아이가 한 말까지. 전화기 너머의 경찰관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5분 후 도착한 경찰관이 한 말은 민혁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박하준 군의 아버지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벌써 석 달째예요. 네? 박정훈 씨는 지난 2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때렸다는 건 경찰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하준이가 말한 누나는 누구인가?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하준이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누나가 왜 자꾸 밤에 와요?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그 순간 교실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혁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무언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최민혁과 박하준이 앉아있는 이 작은 교실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비밀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속에는 누군가의 어둠과 한 아이의 고통,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하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그 손을 통해 아이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정말로 의식불명인 아버지가 밤마다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하준아,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지켜줄게.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하준이의 다음 말은 민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누나는 언제 다시 잠들까요?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까요? 그날 밤 최민혁은 단 한순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하준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나는 언제 다시 잠들까요? 의식불명 상태의 아버지가 어떻게 집에 올 수 있단 말인가? 민혁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수백 가지 가능성을 떠올려 보았지만 어떤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민혁은 결국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비가 그쳤고 희미한 새벽 햇살이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준이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과연 그 아이는 무사히 밤을 보냈을까? 오전 7시 30분 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성북 초등학교는 아직 조용했고 경비 아저씨만이 정문에서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민혁은 어제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박하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8시가 지나고 8시 30분이 지나도 하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혁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는 즉시 교무실로 달려가 교장 선생님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교장 김영수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지만 민혁의 보고를 들으며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최 선생님,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준이를 임시 보호 조치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하준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최 선생님, 혹시 과도한 신고를 하신 건 아닙니까? 박정훈 씨는 정말로 석 달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저도 직접 병원에 확인해 보았어요. 민혁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가 분명히 누나가 때렸다고 아이들은 때때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박 씨 부인은 남편의 사고 이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정이 힘든 상황이니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교장의 말에 민혁은 자신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의 옆구리에 있던 그 시커먼 멍 자국은 분명히 실제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민혁의 마음은 온통 하준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왜 이렇게 멍하니 있는지 궁금해하며 자꾸 질문을 던졌지만 민혁은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혁은 하준이의 자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두고 간 물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연필 몇 자루와 지우개, 그리고 작은 파란색 필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필통을 집어들었을 때 민혁의 손끝에서 묘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평범한 필통이었지만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고 모서리 부분은 누군가 일부러 문지른 듯 달아 있었습니다. 필통을 열자 안에는 새 연필과 사인펜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쪽에서 민혁은 작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공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허술했습니다. A4 용지를 4번 접어서 가운데를 스테이플러로 찍어 만든 소재 책자였습니다. 표지에는 하준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밤의 비밀.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책자를 열어봐야 하는 걸까? 이것은 아이의 사적인 일기일 텐데. 하지만 하준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주저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집 모양의 건물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서 있는 작은 인형 같은 그림이 있었는데 그 인형의 팔다리는 모두 부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준이의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왔어요. 형이 없어서 이제 내 차례예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지만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대요. 형처럼 사라질 수 있대요. 민혁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형? 하준이에게 형이 있었나? 민혁은 급히 다음 페이지들을 넘겨보았습니다. 형은 왜 갑자기 없어진 걸까요? 엄마는 형 이야기만 나오면 울어요. 그 사람은 형이 나쁜 아이라서 벌을 받은 거라고 해요. 어젯밤에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잠든 척해요. 그 사람이 무서우니까요. 민혁의 손이 너무 떨려서 책장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같은 문장이 빨간 크레파스로 여러 번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형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같은 문장이 페이지를 가득 채울 때까지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은 글씨가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책자를 꼭 안고 교실 한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준이에게는 형이 있었고 그 형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는 같은 운명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준이가 말한 누나는 정말 누구인 것일까? 의식불명 상태인 친아버지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민혁은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아이의 상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조사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식불명인 아버지가 범인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가족들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던데요. 전화를 끊은 후 민혁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하준이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작은 일기장의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의 그 떨리는 목소리와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진 형의 존재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로는 한계가 있다면 자신이 직접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하준이와 그 사라진 형을 위해서라도. 파란색 필통 안에 작은 일기장은 이제 민혁의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은 누군가의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막 과거의 흔적, 그리고 밝혀지는 공무. 최민혁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준이의 일기장을 읽고 또 읽으며 그 안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준이가 계속 언급한 형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민혁은 교무실에서 하준이의 가족 관계를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학적부를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하준에게는 정말로 형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현준. 현재 중학교 2학년이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준이가 지난해 12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정 사정으로 인한 전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전학한 학교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혁은 즉시 현준이가 다니던 성북중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임 교사였던 이선희 선생님은 민혁의 질문에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박현준 학생이요? 그 아이는 참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갑자기 12월 초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더니 결국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요? 가족들이 무슨 이유라고 했나요?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현준이를 시골 친척집으로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선희 선생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실 현준이는 12월 전부터 이미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어떻게 변했다는 말씀인가요? 원래는 정말 밝고 활발한 아이였거든요. 학급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특히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매주 미술 학원에서 레슨을 받고 있다고 자랑하곤 했는데 선생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10월쯤부터인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수업 중에도 멍하니 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으려 하고 민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현준이가 무슨 말을 했나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그게 한 번은 제가 현준이를 따로 불러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랬더니 현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집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상담을 요청했는데 어머니는 아이가 사춘기라서 그런 것 같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현준이는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민혁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준이의 일기에 나온 형은 실존 인물이었고 그 형 역시 하준이와 같은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는 하준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북구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2층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외관은 그럭저럭 깔끔해 보였지만 창문들이 모두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하준이 담임 최민혁입니다. 잠시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인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얼굴은 몹시 야위어 있었고 눈 아래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박하준의 어머니 김미숙 씨였습니다. 아, 선생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미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잠들지 못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거실로 안내했지만 걸음걸이마저 불안정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민혁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안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특히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새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예쁜 가족 사진이네요. 아이들이 셋인가요?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네. 첫째가 수정이, 그 다음이 현준이, 그리고 하준이가 막내예요. 현준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학교에서는 전학했다고 들었는데 그 순간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준이는 시골 친척집에 가 있어요. 서울 생활이 힘들어해서요.
하지만 미숙의 눈은 민혁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언제쯤 돌아올 예정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거기서 적응을 잘하고 있어서.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들어보니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른스럽지 못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손님이에요. 그 소녀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가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미숙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수정아, 하준이 선생님이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박수정입니다. 수정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민혁은 그녀의 시선에서 묘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정이는 몇 학년이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평소에 하준이가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 하준이가 뭐라고 했니? 수정이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민혁은 수정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 소녀는 16세 치고는 너무나 침착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지배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현준이는 언제 마지막으로 봤니? 수정이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현준이요? 12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떠나서요. 갑자기요? 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시골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숙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현준이가 며칠 전부터 짐을 싸고 있었어요. 서울 생활이 힘들다고. 하지만 수정이가 말한 것과 어머니의 말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민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정이는 갑자기 없어졌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현준이와 연락은 하고 계세요? 미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쪽 지역은 휴대폰이 잘 안 터져서 가끔 집 전화로 그럼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준이가 형을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수정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현준이 형은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싶어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억지로 연락하면 형만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민혁은 수정이의 말에서 묘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16세 소녀의 말치고는 너무나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때 미숙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좀 피곤해서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면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히 무언가 어둡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혁은 하준이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형이 나쁜 아이라서 벌을 받은 거라고 해요. 이 문장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수정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하준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도 떠올랐습니다. 형이 자다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자면서 사라질 수 있어요? 민혁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현준이는 정말로 시골에 간 것일까?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그 집에서 벌어진 것일까? 최민혁은 그날 밤 박수정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16세 소녀치고는 너무나 침착하고 계산적인 그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현준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였던 그녀의 표정 변화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했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민혁은 성북중학교 주변 학원가를 찾아갔습니다. 이선희 선생님이 말했던 현준이의 미술학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작은 미술학원에서 현준이를 기억하는 원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현준이요? 아, 그 아이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50대 중반의 미술학원 원장 김영숙은 현준이 이야기를 꺼내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무언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현준이가 어떤 아이였나요? 정말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3년 동안 저희 학원에 다녔는데 붓터치가 남다르고 색감을 표현하는 능력이 놀라웠죠. 특히 풍경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시니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풍수지리 그림을 현준이가 어릴 적부터 자주 그렸는데 그 섬세함이란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아쉬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나요? 작년 10월쯤부터였을 거예요. 갑자기 그림에 집중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손도 자꾸 떨리고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멈춰버리기도 하고 김영숙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들어서는 아예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다고 했나요? 그게 현준이가 그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선생님, 집에서 자면 무서운 사람이 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안 된대요. 소리를 내면 안 된대요. 민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상담을 요청했는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아이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현준이가 마지막에 온 날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말랐고 손목에 이상한 자국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물어봤더니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그게 넘어져서 생길 상처가 아니었어요. 어떤 상처였나요? 마치 누군가 세게 잡은 것 같은 자국이었어요. 손목 전체가 멍들어 있었고 손가락도 부어 있었고 민혁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현준이도 하준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현준이가 집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한 적이 있나요? 김영숙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현준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가 밤에 제 방에 와요. 그리고 아빠가 아픈 것도 누나 때문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누나를 무서워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민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나 박수정이라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혹시 아이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김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미술 학원을 나온 후 민혁은 현준이의 친구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성북 중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만나 현준이에 대해 물어봤지만 대부분 갑자기 이상해졌다거나 말을 안 하게 되었다는 비슷한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학생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현준이 형은 12월 초에 저희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경찰에게 우리 누나를 조사해 달라고 해라고요. 민혁의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우리 누나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아빠 사고도 누나가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그날 오후 민혁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가 하준이를 만났습니다. 임시보호소에 있던 하준이는 여전히 겁에 질린 모습이었지만 민혁을 보자 조금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하준아,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어. 현준이 형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하준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은 수정이 누나가 무서웠어요. 누나가 형을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는데? 밤에 형 방에 들어가서 형이 울어도 엄마는 모른 척했어요. 형이 도와달라고 해도 엄마는 조용히 하라고만 했어요. 하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사라지기 전날 밤에 형이 제게 말했어요. 하준아, 만약 내가 없어지면 누나를 조심해. 이제 누나의 다음 타겟은 너야. 민혁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준이의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기억나니? 그날 밤에 누나와 형이 싸우는 소리가 났어요. 형이 이제 그만해.
라고 소리쳤어요. 그 다음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조용해졌어요. 하준이가 잠시 멈췄다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형이 없었어요. 누나는 형이 가출했다고 했는데 형 옷이랑 가방이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민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그 집에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준아, 누나가 너에게도 그런 일을 했니?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없어진 후부터 누나가 제 방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만약 누군가에게 말하면 너도 형처럼 사라질 거야. 하준이가 갑자기 민혁의 옷을 꼭 움켜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했으니까 누나가 저를 찾아올까요? 무서워요. 민혁은 하준이를 진정시키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수정이라는 16세 소녀가 자신의 남동생들을 학대했고 저항하는 현준이를 어디론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하준이까지 같은 피해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어머니 김미숙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정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막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다시 한번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하준이의 증언과 현준이의 친구들, 그리고 미술학원 원장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담당 형사 이진호는 민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아동학대가 아니라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를 시작해 주실 건가요? 네. 우선 박수정을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박현준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혁은 마침내 진실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현준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살아있기는 한 걸까? 하준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나가 저를 찾아올까요? 수정이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하준이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미숙이라는 어머니의 침묵이 가장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왜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을 보호하지 않았을까? 수정이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민혁은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수정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추측과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준이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무사한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혁은 학교에 일찍 나가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현준이와 관련된 자료나 사진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성북초등학교는 오래된 학교였고 지하 창고에는 수십 년간 쌓인 각종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창고에서 몇 시간을 뒤진 끝에 민혁은 작년도 학교 행사 사진들이 들어있는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운명적인 한 장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작년 11월에 열린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현준이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객석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맨 앞줄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박수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정이의 손이 현준이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 손의 모양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꽉 움켜쥐는 듯한 모습이었고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준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억지스러웠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구석에서 민혁은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하준이가 의자 뒤에 숨어서 누나와 형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혁은 급히 이 사진을 가지고 심리학과 교수로 일하는 대학 동기 이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은 아동 심리 전문가였고 가족 내 폭력 사건들을 자주 다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민혁아, 이 사진을 어디서 구한 거야? 수진은 사진을 받아들고는 즉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확대경을 꺼내 사진의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학생의 손 모양을 봐.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야. 소유욕과 통제욕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행동이야. 정말요? 그리고 이 남학생의 표정. 억지로 웃고 있지만 눈과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 이건 공포를 감추려는 표정이야. 수진이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민혁아, 이 여학생은 분명히 성적 가해자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봐. 어머니의 시선이 딸에게 가 있어. 아들의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딸을 감시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작은 아이는 아예 숨어서 지켜보고 있고 수지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아, 이 사진만 봐도 이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특히 이 여학생은 이미 가족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고 있어. 민혁은 사진을 다시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김미숙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고 시선이 계속 수정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을 지켜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민혁이 사진의 뒷면을 뒤집어 보니 누군가 볼펜으로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그것은 현준이의 필체였습니다. 98년 11월 15일 마지막 그림 전시회. 누나가 그림 후에 나를 혼자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 같다. 누군가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현준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찍힌 지 한 달 후 현준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혁은 다시 하준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임시보호소에 있었지만 전보다는 조금 안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준아, 선생님이 사진 하나를 가져왔어. 한번 볼래? 민혁이 사진을 보여주자 하준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형이 마지막으로 그림 그린 날이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하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형이 정말 멋지게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들이 박수도 많이 쳤고. 그런데 그림 전시회가 끝나고 누나가 형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니? 오늘 밤에 특별한 선물을 줄게라고 했어요. 그때 형 얼굴이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하준이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에 형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형이 싫어. 그만해. 라고 계속 말했는데 누나는 조용히 해. 엄마가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민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이 현준이에게는 마지막 공개 전시이자 동시에 끔찍한 트라우마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준아, 혹시 형이 어디로 갔는지 알 것 같니? 형이 숨을 만한 곳이나 특별히 좋아했던 장소가 있었니? 하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누나가 혼자 나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항상 어디 가냐? 누구랑 만나냐? 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준이가 갑자기 뭔가 기억난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형이 한번 이상한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사라지면 지하실을 찾아봐라고요. 지하실? 네, 우리 집 지하실이요. 아빠가 참고로 쓰던 곳인데 누나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민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현준이가 그 지하실에 아니? 그런 끔찍한 상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준아,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니? 가끔 밤에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남자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하지만 누나는 쥐소리라고 했어요.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의 증언과 함께 사진의 뒷면에 적힌 현준이의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네. 즉시 수색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실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준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살아있을까? 하준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 혹시 현준이가 아직도 그 지하실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혁은 내일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끔찍한 진실이 모두 밝혀지기를 바랐습니다. 산막 어둠 속 진실 그리고 희망의 씨앗. 최민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준이가 말한 지하실에서 들려온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현준이가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새벽 5시 민혁은 결국 포기하고 일어나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이른 새벽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민혁의 휴대폰 삐삐 울렸습니다. 성북중학교 이선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희 학교로 와주실 수 있나요? 현준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걸 찾았어요. 민혁은 즉시 성북중학교로 향했습니다. 이선희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작은 USB 당시에는 잘 없었겠지만 중요한 증거이므로 카세트 테이프나 작은 녹음기로 변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몹시 심각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제 현준이의 반 친구 중 한 명이 가져온 거예요. 김준호라는 아이인데 현준이가 사라지기 전에 자신에게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선희 선생님이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내 녹음된 테이프를 넣자 흐릿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테이프에는 증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들으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민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17분을 가리키는 시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여성이었습니다. 박수정이었습니다. 수정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녹음 너머로 현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수정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가 들으면 어떻게 하냐? 너는 내 거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싫어요. 정말 싫어요. 현준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수정이가 갑자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만약에 누구한테 말하면 하준이도 똑같이 당할 거야. 아니, 더 심하게 당할 거야. 네가 저항할수록 하준이만 더 고생하게 돼. 녹음 속에서 현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정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빠 사고도 내가 일으킨 거야. 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어. 이번엔 엄마나 하준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민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정이가 아버지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것인가? 녹음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곧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현준이가 녹음기를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김준호가 말하기로는 현준이가 이 녹음기를 녹음한 다음 날 자신에게 맡기면서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걸 경찰에게 주라고 했다고 해요. 민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녹음 속 현준이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이의 협박, 아버지의 사고까지 자신이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걸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미 신고했어요. 형사님들이 곧 오실 거예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담당 형사 이진호는 녹음 테이프를 뜯고 나서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박수정을 긴급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씨의 교통사고 건도 재수사해야겠네요. 오후 2시 경찰은 박수정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혁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는 김미숙과 직접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던 그 어머니와 집에 도착하니 김미숙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수정이는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 녹음?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진호 형사가 수색영장을 내밀자 수정이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박수정, 당신은 체포됩니다. 성폭력 혐의와 박현준 실종 사건 관련하여 긴급 체포합니다. 수정이가 끌려나가는 동안 민혁은 김미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현준이를 보호해야 할 엄마가 아니셨나요? 미숙은 한참 동안 울기만 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정이가 남편 사고를 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해칠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그래도 아들들을 지키는 게 먼저 아니었나요? 저도 수정이가 무서웠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른 아이였어요. 동물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고. 하지만 남편은 딸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만 했어요. 미숙이 잠시 멈췄다가 더욱 참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준이가 처음 제게 말했을 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딸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준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수정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신고하면 현준이뿐만 아니라 하준이도 더 심하게 당할 거다. 그리고 엄마도 아빠처럼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민혁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미숙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들들을 희생시킨 것이었습니다. 현준이는 어디에 있나요? 정말로 살아있나요? 미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듯 속삭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이후로 수정이만 알고 있어요. 그때 집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이 지하실 수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혁과 미숙은 동시에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곧 한 경찰관이 뛰어나와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본부. 지하실에서 중요한 증거물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과학수사팀을 요청합니다. 민혁의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마침내 현준이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은 것일까? 그리고 그 단서는 과연 희망적인 것일까? 아니면 더욱 절망적인 것일까? 미숙은 그 소리를 듣고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김미숙의 고백은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경찰들의 수색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끔찍한 비밀을 마침내 세상에 내어놓는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98년 12월 3일 밤이었어요. 미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준이와 수정이가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격렬했어요. 현준이가 이제 그만해. 라고 소리쳤고 수정이는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드냐. 고 화를 냈어요. 민혁은 숨을 죽이고 미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여전히 경찰들의 수색이 계속되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삽질하는 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현준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방에서 나갈 수 없었어요. 수정이가 저까지 해칠까 봐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나요? 새벽 3시쯤 수정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민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정이가 뭐라고 했나요? 엄마, 현준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미숙이 잠시 멈췄다가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수정이가 말했어요. 현준이는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하준이를 지키고 싶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집 밖에서 한 경찰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형사님, 여기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민혁과 미숙은 동시에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실 입구에서 경찰관들이 뭔가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워서 반쯤 녹은 옷가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준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파란색 잠옷의 일부였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현준아, 내 아들 현준아. 민혁은 미숙을 푸축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현준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0분 후 과학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을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구석진 곳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진호 형사가 민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하실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혈흔은 물론이고 태워진 옷가지들 그리고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벽면 뒤쪽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겨놓은 것 같은 민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현준이가 오후 4시 벽을 부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릴 소리와 함께 오래된 시멘트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벽 뒤에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는 하얀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준이의 학생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보자마자 기절했습니다. 민혁도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하였습니다. 마침내 현준이를 찾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8시 경찰서에서 박수정에 대한 긴급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증거들 앞에서도 수정이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형이 사라진 것도 모르겠고 지하실에 왜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진호 형사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박수정, 지하실에서 발견된 혈흔이 너의 DNA와 박현준의 DNA 모두와 일치했어. 그리고 태워진 옷가지들도 현준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야. 그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조작이야? 이 형사가 증거 봉투에서 꺼낸 것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지하실 구석에서 발견됐어. 현준이가 숨겨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내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어. 녹음기에서 재생된 음성은 수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준아, 이제 끝이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리고 현준이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정아, 제발 살려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넌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야. 아빠도 널 때문에 사고가 났고 엄마도 너 때문에 미쳐가고 있어. 이 녹음은 거기서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현준이가 마지막 순간에 녹음기를 숨긴 것 같았습니다. 수정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이것도 가짜예요. 누군가 제 목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패배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진호 형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 방에서 현준이의 일기장을 발견했어. 내가 훔쳐서 숨겨놓은 거지. 그 일기장에는 내가 현준이에게 한 모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핸드폰에서도 현준이를 촬영한 불법 동영상들이 수십 개 발견됐어. 이것들도 다 가짜라고 할 거야? 마침내 수정이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했어요. 현준이를 죽인 것도 아빠 사고를 낸 것도 모두 제가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어? 현준이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에게 반항했어요. 그래서 혼내주려고 했는데 실수로 벽 뒤에 시체를 숨기는 것까지. 실수야? 수정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밤 11시 민혁은 임시보호소에서 하준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누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현준이에 대한 진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안전한 거예요? 민혁은 하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만큼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응, 하준아. 이제 정말 안전해. 무서운 일은 모두 끝났어. 하지만 민혁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준이를 구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이 모든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후회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형은 언제 돌아와요? 민혁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은 하늘나라로 갔어. 하지만 항상 하준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날 밤 박수정은 살인죄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현준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은 정의였고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봄이 다시 찾아왔고 성북구의 작은 초등학교에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민혁은 여전히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하준이는 이제 민혁의 임시 양육 하에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하준이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민혁은 법원에 임시 양육권을 신청했고 하준이 역시 민혁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하준이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밝고 활발한 아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민혁은 그런 하준이를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준이를 구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박수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와 성폭력 범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살인 미수죄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혁과 하준이는 성북구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형 이야기해도 돼요?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하준이는 종종 현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슬퍼하며 울곤 했지만 이제는 좋은 기억들을 나누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이야, 하준아. 형 이야기를 많이 해줘. 형은 정말 그림을 잘 그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풍경화를 그려줄 때면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천사가 그린 것 같았거든요. 하준이의 눈에 그리움이 가득했지만 예전처럼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형이 항상 말했어요. 하준아,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착한 아이라고요. 민혁은 하준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현준이에 대한 좋은 기억들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 형한테 편지 써도 돼요? 편지? 네. 형이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거기로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집에 가서 예쁜 편지를 써보자. 그날 저녁
하준이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편지였습니다. 형에게. 형,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해요. 민혁 선생님이랑 같이 살면서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요. 형이 항상 말했던 것처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형을 그리워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형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사랑해요, 형. 민혁은 하준이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함과 강함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수정의 집을 완전히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사진들이 놓쳤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책장의 뒤쪽에서 작은 편지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준이가 숨겨놓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하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현준이의 필체였습니다. 경찰은 그 편지를 민혁에게 전달했습니다. 민혁은 하준이와 함께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하준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하준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미안해요, 하준아. 형이 하준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형은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줄곧 하준이를 사랑했어요. 하준이의 첫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하준이가 처음 형이라고 불러줬을 때 형은 평생 하준이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형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수정이 누나가 무서워서, 엄마가 무서워서 형은 하준이를 완전히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그것이 형의 가장 큰 후회예요. 하준아, 형이 사라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요. 형은 항상 하준이 곁에 있을 거예요. 하준이가 웃을 때 형도 함께 웃고 하준이가 울 때 형도 함께 울 거예요. 그리고 하준아, 형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형처럼 되지 마요. 형은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지만 하준이는 그러지 마요. 무서운 일이 있으면 꼭 어른들에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준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아이예요. 형이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보물이에요. 하준이가 행복하게 자라서 멋진 어른이 되는 것이 형의 소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준이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민혁 선생님께. 선생님이 하준이를 지켜주신다면 형은 안심하고 하늘나라에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준아, 형을 잊지 말아줘. 하지만 형 때문에 슬퍼하지는 마. 형은 하준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내 소중한 동생. 형이 영원히 사랑하는 하준이에게. 박현준 올림. 편지를 다 읽은 후 하준이와 민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준이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편지는 두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하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저를 정말 사랑했구나. 그럼 하준아. 형은 세상에서 하준이를 가장 사랑했어. 하준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말했습니다. 저도 형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형 말처럼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형이 보고 싶어 하는 웃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날 밤, 민혁은 하준이가 잠든 후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하준이가 누나가 때렸어요 라고 했을 때만 해도 이런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수정은 감옥에 있고 하준이는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준이는 마침내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하준이가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그림 배우고 싶어요. 그림? 네. 형이 좋아했던 풍경화를 그리고 싶어요. 형을 위해서요.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하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상처를 딛고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는 현준이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 하준아. 우리 함께 그림을 배워보자.
형이 하늘에서 하준이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 공원에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꽃잎들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현준이의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민혁과 하준이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사랑을 위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침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민혁 선생님이 하준이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기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민혁 선생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의 말을 믿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미숙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침묵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박현준과 박하준이 겪은 고통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집안에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준이의 마지막 편지에서 보듯이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하준이가 형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최민혁 선생님처럼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